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실제 사례들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자녀 키우고 저축하며 살아온 분들이 은퇴 후 단 몇 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노후는 괜찮겠지. 우리 집은 자녀들이 효자, 효녀니까 걱정 없어. 나한테는 그런 일 절대 안 생길 거야.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분들도 모두 똑같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60세에 은퇴하신 한 부부는 3억 원이 넘는 퇴직금과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노후 걱정 없겠다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은퇴 후 단 3개월 만에 이 부부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에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5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례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과 실천 방법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일부 마이너스 자녀에게 전 재산을 맡긴 김 씨의 비극.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올해 75세이신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저축한 돈을 합쳐서 모두 2억 원 정도의 재산을 모으셨죠. 집도 한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결혼도 시켜주셨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아들한테 줘도 될까? 하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만 잘 되면 부모님 편하게 모실게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아버지 믿고 저한테 투자해 주세요. 김 씨는 결국 2억 원 전액을 아들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었지만 아들이 나중에 제가 다 처리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증여 후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연락해서 사업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안심했습니다. 우리 아들 역시 믿을 만해. 그런데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만 남았어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2억 원이 단 7개월 만에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아들은 그 후로도 석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은 아직 있었지만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남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지금 김 씨 부부는 기초연금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맞는데 방법이 틀렸어요. 증여하기 전에 최소한 계획이라도 확인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때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 번에 전액을 넘기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둘째, 사업 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본인의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는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김 씨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비슷한 실수를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해시태그 2부 마이너스 보증을 잘못 쓴 박씨 부부 이야기.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65세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꾸준히 저축하셨죠.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받으셨습니다. 두 연금을 합쳐서 월 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집도 있고 예금도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노후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박 씨 부부는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박 씨의 남동생 아들이었습니다. 조카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삼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해요. 제 부모님은 신용이 안 좋아서 보증을 못 써주세요. 삼촌만 믿고 부탁드려요. 절대 피해 안 드릴 거.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조카는 어릴 때부터 예뻐했던 아이였습니다. 대학도 박 씨가 학비를 보태줬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 조카가 하는 일인데 한번 도와줘야지. 박 씨는 보증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조카는 1년만 사업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라고 장담했습니다. 박 씨는 별 걱정 없이 보증일란에 서명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조카가 매달 연락했습니다. 삼촌, 사업 잘 되고 있어요. 감사해요. 박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부터 조카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모 씨님, 대출금이 연체되었습니다. 보증인이시니까 대신 갚아주셔야 합니다. 박 씨는 깜짝 놀라 조카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전화해도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조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톡촉 전화가 왔습니다. 5천만 원의 지연 이자까지 합쳐서 6천만 원을 갚으셔야 합니다. 박 씨는 예금 5천만 원을 모두 넣었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1년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박 씨 부부는 70세가 넘어서 월 60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조카의 보증 한 번으로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증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조카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보증은 절대로 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보증만은 안 됩니다. 보증은 곧 빚이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둘째, 가족의 부탁이라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무모한 결정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은퇴 후에는 더더욱 보수적으로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사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 문화가 강해서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테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해시태그 3부 마이너스 재테크에 빠진 이 씨의 몰락. 세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68세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평생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35년 동안 운영하셨죠. 열심히 일해서 3억 원 정도의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돈으로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생각보다 심심했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니 무료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월 1,000만 원 수익 가능. 누구나 할 수 있는 코인 투자. 이 씨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200만 원만 투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20만 원이 늘었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이 씨는 점점 더 투자 금액을 늘렸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처음에는 돈이 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잃은 거 다음에 만회하면 돼. 이 씨는 물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잃을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6개월 만에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진짜 다 잃는 거야. 이번에는 해외 선물 투자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카페에서 원금 보장, 월 10% 수익이라는 광고를 봤습니다. 이 씨는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월 10%씩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번엔 제대로 찾았어. 이 씨는 더 큰 수익을 꿈꾸며 남은 돈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1억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날 갑자기 카페가 폐쇄되었습니다. 담당자 전화도 꺼졌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였구나. 신고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6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남은 돈은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럴 수가. 하지만 이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5천만 원으로 이번엔 다단계 건강식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안전해. 제품도 좋고 회사도 크대.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품을 팔아서 조금씩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계속 더 많이 사면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이 씨는 결국 5천만 원 전부를 제품 구매에 썼습니다. 하지만 제품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창고에는 팔지 못한 제품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씨는 자녀에게 손을 벌리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른이 다 되어서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어요. 처음 200만 원 벌었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고수익 뒤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100% 의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월 10% 수익? 말이 안 됩니다. 둘째, 잃은 돈을 만회하려는 심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한 번 잃으면 더 큰 돈을 걸게 되는 심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사기 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5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쓰면 의심하세요. 금융상품 중에 원금 보장하면서 고수익 주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지금 바로 투자하세요 라며 재촉하면 사기입니다. 진짜 좋은 투자는 재촉하지 않습니다. 셋째, 유명인 사진이나 가짜 수익 인증을 보여주면 의심하세요. 요즘은 포토샵으로 뭐든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록되지 않은 회사는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큰돈이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이 씨의 사례는 요즘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중장년층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문제로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해시태그 사부 마이너스 건강을 잃고 재산도 잃은 최 씨. 네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62세 최 모 씨입니다. 최 씨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셨죠. 나는 건강하니까 의료비 걱정은 없어. 최 씨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외에는 다른 보험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은퇴 후 재산은 집 한 채와 예금 1억 원 정도였습니다. 국민연금도 월 10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는 문제 없겠지. 최 씨는 여유롭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2년 후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왼쪽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간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6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비, 치료비, 약값, 하루하루 돈이 나갔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었지만 전부 커버되지는 않았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재활치료비가 엄청났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6개월 만에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문제였습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예금에서 매달 200만 원씩 빼 써야 했습니다. 1년 후 예금이 7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최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돈 다 떨어지는 거 아냐? 하지만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심해졌습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예금이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자. 집을 팔아서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을 판 돈과 남은 예금을 합쳐서 6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조심해서 쓰면 10년은 버티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서 비용은 더 늘어났습니다. 결국 3년 후 돈이 바닥났습니다. 최 씨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며 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녀들도 있었지만 자녀들도 생활이 어려워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보험을 제대로 들어둘 걸 그랬어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건강보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보험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실제 의료비의 많은 부분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특히 중증 질환의 경우 비급여 비용이 엄청납니다. 둘째, 보험은 건강할 때 들어야 합니다. 아프고 나면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비쌉니다. 50대부터는 반드시 의료 관련 보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간병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비만 생각하시는데 간병비가 더 큰 부담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 간병비를 몇 년이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 50대부터 준비해야 할 보험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손보험은 기본입니다. 아직 안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둘째, 암보험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암 진단비, 암 치료비가 충분한지 점검하세요. 셋째, 뇌졸중과 심근경색 보험을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는 중장년층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넷째, 간병비 보험을 고려하세요. 요즘은 간병비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다섯째, 치아보험과 안과 관련 보험도 생각해 보세요. 노년기에는 치아와 눈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 씨의 사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갑작스러운 질병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험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확장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해시태그 오브 마이너스 사업 확장으로 모든 걸 잃은 정씨.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63세 정모 씨입니다. 정 씨는 30살 때부터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33년 동안 한 자리에서 식당을 하셨죠. 단골 손님도 많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순수익이 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 씨는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던 해, 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3년 후면 은퇴인데 그냥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지금까지 모은 노하우로 한 번 더 크게 해보자. 정 씨는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 1억 원과 대출 5천만 원을 합쳐서 새 매장을 냈습니다.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멋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정 씨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직원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기존 매장과 새 매장을 왔다 갔다 하며 관리하려니 힘들었습니다. 직원들도 주인이 자주 없으니 대충 일했습니다. 둘째, 임대료가 부담이었습니다. 새 매장 월세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기존 매장 월세 300만 원까지 합치면 월 800만 원이었습니다. 매출이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조금만 떨어져도 부담이었습니다. 셋째, 인건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두 매장 직원 급여가 한 달에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월세와 인건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정 씨는 버티기 위해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조금만 버티면 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1년 만에 1억 2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정 씨는 새 매장을 닫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새 매장을 정리하면서 권리금도 못 받고 인테리어 비용도 날렸습니다. 3천만 원을 추가로 손해봤습니다. 결국 빚은 1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존 매장 수익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정 씨는 결국 기존 매장도 팔았습니다. 33년 동안 운영한 식당을 눈물을 머금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은 다 갚았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정 씨는 자녀 집에 얹혀 살고 계십니다. 65세의 나이에 빈손이 된 것입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렸어요. 은퇴 앞두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했어야 했는데 더 크게,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화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30대, 40대에는 모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60대에는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사업 확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빚을 내서 확장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지금 가진 것마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 씨의 사례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평생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더 크게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은퇴를 3년 앞두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은퇴 시기에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5가지 사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마이너스 핵심 요약과 실천 가이드. 여러분, 오늘 5가지 사례를 함께 보셨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전 재산을 맡긴 김 씨. 두 번째, 보증을 잘못 쓴 박 씨. 세 번째, 재테크에 빠진 이 씨. 네 번째, 건강을 잃고 재산도 잃은 최 씨. 다섯 번째, 사업 확장으로 모든 걸 잃은 정 씨. 이 5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악착같이 일하고 저축하고 노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다를 거야.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 정도 투자는 안전해. 보증 한 번쯤은 괜찮겠지. 사업은 내가 잘 아니까 문제 없어.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모두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때는 단계적으로 하세요. 한꺼번에 주지 말고 나눠서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 노후 자금은 남겨두세요. 둘째,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보증만은 안 됩니다. 보증은 곧 빚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셋째, 고수익 투자는 의심하세요. 월 10% 수익, 원금 보장, 모두 사기입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넷째, 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뇌졸중 보험, 간병비 보험을 점검하세요. 건강할 때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은퇴 앞두고 큰 투자나 사업 확장은 피하세요. 60대에는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모험은 젊을 때 하세요. 여섯째, 예비 자금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생활비 1년치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급할 때 쓸 돈이 없으면 빚을 내야 합니다. 일곱째, 월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면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가계부를 쓰세요. 여덟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본인의 재정 상황을 자녀에게 알리세요.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 계획을 세우세요. 아홉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재무 설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큰 결정은 혼자 하지 마세요. 열째,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잃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검진, 식습관 관리를 하세요. 여러분, 이 10가지만 잘 지켜도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씩 점검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파산을 막는 구체적인 재무 설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고 어떤 상품에 투자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